안녕하세요. 역사 영토TV 이리네입니다. 오늘도 장기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조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말할 건데요. 그래서 박사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주거 문제가 심각했는데 혹시 조선시대 주택 정책이 기록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 조선시대 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주택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500년 전부터 이제 이 주택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가 분화하는 시장의 증가율보다도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어떤 정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주택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제 세종 6년에 벌써 이렇게 나타났어요. 세종 6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1424년 세종 6년입니다. 한성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와 상의에 택지를 조성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성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획재정부 정도가 됩니다. 이 기재부인데 호조하고 상의를 해서 택지를 조성해라. 이게 이제 공공택지 아니겠어요? 택지를 조성해서 누구한테? 집 없는 사람한테 주는 방안을 마련해라. 세종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뭐예요? 이때도 뭐가 없었다? 집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주택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래서 이제 형성된 주택지가 어디예요? 동대문 근처에 숭인방, 창인방. 이게 무슨 얘기냐? 숭인동, 창인동 잘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여기 동대문 옆에 가면 숭인동이 있어요. 그 옆에 창신동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동대문의 문 안쪽과 문 바깥쪽인데, 문 바깥쪽은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살으니까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세종의 지시에 의해 갖고 이 동네에 12개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해서 오늘날 말하면 동이죠. 12개의 동이 만들어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신도시 1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공택지 12개가 만들어진 거를 12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숭인방, 창인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한 개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하고 거기를 행정구역으로서 숭인방이라고 이렇게 해가 관리를 했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기록들로 봤을 때에 벌써 이미 세종 때도 주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하고, 이때 기록을 보면은 투기족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투기족을 보면은 집터를 이제 이렇게 숭인방, 창인방처럼 이제 무료로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그럼 양체족이 탄생을 이렇게 이때도 많이 있었는데, 투기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자신이 땅이라고 이제 소유를, 그러니까 땅을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 주잖아요. 그냥 무료로 받아요. 받고 자기는 집을 안 짓는 거야. 그 집 없는 사람이 누가 지려고 하면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하고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이렇게 받고 정부에서 공짜로 받아갖고, 이미 이때부터 이제 투기 세력이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세종 11년 때는요, 아까 숭인방 이런 제가 1424년인데 그로부터 이제 5년 뒤에 1929년도에는 뭐라고 하니까, 한성부에서 택지를 받은 자가 택지를 받고 3개월 내에 주택을 짓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이 땅을 따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땅 받은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집을 짓고 이랬더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뺏기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상의 최초의 공공주택 제도가 이미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나왔다. 제도가 저렇게 있었네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가장 주택난이 심했을 시기는 언제였었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중종 이후 500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해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빨리 집을 먼저 사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돈을 은행에 넣어갖고 답이 안 나오고 그렇죠. 주택을 사놓으면은 돈이 많이 되죠. 번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게 벌써 중종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조선 개국년이 이제 그 대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울 때가 1392년인데 그때 인구가 554만인이라고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종 22년 1440년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후에 이제 전쟁이 멈추고 아까 얘기대로 세상이 편해지니까 애를 많이 낳고 또 이제 뭐 이 약초 기술이라든가 의료 기술도 잘 발달하다 보니까 중종 때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단 많이 말이에요. 늘었네요. 그 1000만 명이 넘게 인구가 급증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부족하겠어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급증하는데 저희 밑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에는 이 당시도 이제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디 부족하니까 도성이었던 한양의 집값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드냐 한양으로 몰려드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한양의 집값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폭등을 하고 이때 벌써 이제 가구 분화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인구 유동이 결론적으로 해서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 발령이라면은 이미 이제 지방 발령이 났다 이러면은 뭐예요? 가구 분화가 그렇죠. 일어났다 이러는데 가구 분화로 주택 부족 현상이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 그때 이렇게. 또 있었네요. 예, 예. 그러면 예, 예. 그 조선 시대 때도 일가구 1주택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혹시? 예, 이제 주택의 난이 심하면은 이제 일가구 그 주택 그 일가구 1주택 정책이 네.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택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먼저 한번 얘기해 네네. 볼게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왕이 집세를 감해 주었다. 작아. 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가대세를 집세를 감해 주었다. 낮춰 주었다. 낮춰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세가 비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낮춰줬지. 실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집세를 감해 주었다. 이 문구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집세가 비쌌다라는 얘기는 투기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기 세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일가구 1주택을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741년 영조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실록에 보면은 어이동 봉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에 집세를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 그러니까 집세가 그만큼 비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뭐 주택이 강남에 뭐 급등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한양으로 지방에 이제 발령받아 내려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 또는 발령받은 관리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방에서 이제 그렇죠. 너 한성에 와서 근무해 이래갖고 지방에 가족 놔두고 한성에 왔단 말이에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새 집을 얻는 거야. 새 집을 얻는데 너무 비싸갖고 도저히 그 집세를 그렇죠. 이렇게 낮춰달라고. 감당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 한성부 호족부에 등장하는 세입. 예, 이때 벌써 이 세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같은 전세 개념은 아니고 전세 같은 비슷한 거. 세입자가 이런 용어가 조선 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세입이라는 말을 이제 다시 풀어보면은 집을 빌려서 거주하면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네요, 연산부 때 이르러는 세입자가 늘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세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 갖고 관리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 임대 분양을 해주고 빈 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큰 집은 3가구나 5가구가 한 집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가구 1주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족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사대부들이 이제 주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맞아요. 이제 권력 가진 자. 저 지금 보니까 딱 왜 강남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대부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그때 그렇죠, 시대 차이뿐이지. 하급 관리와 중인들 집을 여러 채 사들여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주거난을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조선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 뭘 하나니까 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이제 집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무료발식 주택 구매를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까? 양반은 양반끼리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고 중인은 중인끼리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대부들은 중인들이 사는 집을 사들여야 되는데 못 사들이잖아. 못 사들이니까 자기 집 있던 하인들한테 그 집을 사주고 하인은 노비이기 때문에 주택을 못 사요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그 하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중인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줍니다. 왜? 주택을 지식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하인한테 중인 신분을 만들어 갖고 주고 실질적 그 주택의 소유는 사대부 거죠. 그때도 머리 잘 썼네요. 지금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양반들은 여러 채 집을 구입한 중인들에게 임대했다. 그래서 중인들한테 임대를 해갖고 임대세를 이제 받아갖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를 받아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갖고 정부는 세입자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막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 노비, 그래서 노비들 앞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노비를 전부 중인으로 신분 격상시키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와, 그때도 참 심각한데요. 그러면 박사님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지금 강남 같은 인기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때도 혹시 있었나요? 그래 어디 있었어요 주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뭐 신도시는 저 안산 신도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최초의 신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이렇게 그럼 강남 언제쯤에 개발됐어요? 강남은 1980년대 얼마 안 됐네요. 예, 뭐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서울이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안산? 안산은 이제 80년대 1호 이제 구로구에 있던 공장들 그러면 강남 하기 전에 그 특별하게 그런 인기 있는 지역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강남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강남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강남이 커지다 보니까? 커지니까 이쪽에 구로구에 있던 공장들을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안산 신도시예요. 그래서 뭐 오이도 있는 그 안산 신도시 공장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거기에 보면 연예인 아파트도 있고 막 이래 신도시를 처음 만들어갖고 이제 80년대 그게 한 중반 정도가 85년도 6년도 요 무렵인데 이렇게 돼갖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이제 분당하고 일산. 그러니까 그 들어봤어요. 그게 일기 신도시가 되는데 이때도 이제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죠. 이 신도시를 만든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제 아까 세종 때 숭인방, 창인방 이 신도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시대 때는 내내 계속해서 이제 주택지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 주택 택지를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걸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산비태다가 개간해갖고 토지를 분할해갖고 이제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도 가능했죠. 그때 수도권이 어디죠? 이 서울. 그쵸, 서울. 한성. 수도권. 여기가 이제 수도권인데 여기에 이제 신도시를 했고 이 정책으로 도성 인근의 집값이 양극화가 막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가 제일 부자죠? 강남. 조선시대 때 어디가 제일 부자? 글쎄 모르겠어요. 그 조선시대 때는 최고 부자 동네는 인사동하고 가해동이에요. 가해동 어디예요? 가해동 여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가해동입니다. 가해동. 그럼 인사동 어디예요?
이거 바로 앞에 인사동. 아. 거기가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강남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럼 강남에 사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조선시대의 강남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빈부격차가 있었냐면은 그 강남 집값이 얼마나 지금 다른 데하고 비싼지 알지요? 그 대충 알아요. 대충. 지금 조선시대 때도 정확하게는 볼까요? 모르고. 조선시대 때도 정구품 관료의 녹봉에 50년치를 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이 인사동에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50년 동안 월급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P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총 구품 그 관료가 이게 지금은 따지면 뭐 구급 공무원. 구급 공무원. 예, 구급 공무원에 그러면 구급 공무원 50년 동안 월급을 50년 모아야 동안 돼.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이제 지금 현재는 부동산에 PIR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집 한 채 살려면 몇 년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월급? 그 모르겠어요.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 아니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11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 임금자가 11년 동안의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그렇게 될것 집을 한 같아요. 채를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전국품 관료 녹봉에 50년치를 모아야지 인사동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엄청 못 사요. 비쌌다. 새로 개발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제일 비싼 땅이라면 새로 개발한 쪽의 집값은 2년치만 모아도 샀다. 그래 빈부격 이 집값이 이게 좀 떨어진 데하고 이 인사동 같은 데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빈민촌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남산골 양반 이런 그 들어봤어요. 남산골 양반 이게 뭐냐니까 남산골 그 선비 드라마 아니요? 남산골 선비 여기는 땅을 쌌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양반 선비들이 사대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남산 밑에다가 선비골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중종 이후에 500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와, 그렇군요. 넘어왔다. 이렇게 와, 보시면 됩니다. 너무 참 신기했어요. 그거보다 그렇게 차이가 났었네요. 그러면 박사님, 조선 시대의 도지 정책은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은 어떻게 됐었나요, 혹시? 토지 정책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그 토지에 이제 3대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가 갖고 있었겠어요? 여기 아니 인사 왕실. 왕실. 두 번째 왕실. 많이 갖고 있던 데는 또요? 글쎄요, 신하들 아니야? 불교, 종교. 종교. 네,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절에 가면은 절 땅이 많잖아요. 뭐 오대산에 가면은 맞아요. 어디 절이 있죠? 저 오대산에 월정사 있는데 월정사가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다 고려 시대 옛날부터 갖고 있는. 세 번째로는 이제 사대부하고 각 지방의 토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소유권을 개인들이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조선시대 토지정책 중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건데 오늘 제 강의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꼭 좀 보시라 이렇게 그거같아요. 반개수록.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에 부안에 살던 그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주 진보적인 학자거든요. 26권 13책. 목판본으로 돼 있어갖고 13권의 이런 책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반개수록에서 이제 주장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는 왜 세습을 하는가? 토지 세습하지 말고 사유재 자체를 철폐를 해야 된다.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이제 주장을 그 당시에 했어.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누가 갖는다? 국가가 갖고. 이 민은 필요한 사람이 뭘 쓴다? 사용권만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정부에 세를 내고 사용권을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서 토지 제도는 국가에서 경작권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공전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서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반개 수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게 토지가 소수 부자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꼽 꽂을 자리도 없어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현실을 이제 개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는 공존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개수록의 이 책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권하는 거는 이제 이게 토지제도뿐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뭐 갖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다 수록을 해갖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되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반개수록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선비들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그냥 부동산 중개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그리고 강남. 예. 뭐 오늘은 조선 시대 때 여기 제일 비싼 지역 인사동. 예. 그리고 조선 시대 때도 1가구 1주택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내용.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찍는 프로그램 이제 잘 보시고 그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뚝딱 생기는 거 아니라 불가 아니라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